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지진의 피해 규모가 계속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지에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기로 했고 국제사회도 일제히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습니다. 필사적인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도 점점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지진 피해와 구조 상황 정리해보겠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진으로 튀르키예와 인접 국가인 시리아에서 현재까지 5천 명 넘게 숨졌습니다. 부상자도 2만 명이 넘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사상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악천후 속에 구조 작업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강진은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진 새벽 4시쯤 발생해 피해가 더 컸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이들은 건물 잔해에 깔려 매몰됐고 밤새 필사적인 구조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워낙 피해 지역이 넓은 데다 건물 잔해 더미가 많아 구조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많았습니다. Söylüyorlar, kimse gelmiyor. Mahvolduk ya, mahvolduk. Allah'ım yarabbim. 맨손으로 시멘트 더미를 치워보지만 엄청난 건물 잔해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굴착기나 중장비도 동원됐지만 추가 붕괴 우려도 있어 구조 작업은 더디게 진행됩니다. 밤새 구조 작업 끝에 생존자를 구해내자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영하의 날씨에다 비와 눈이 내리는 악천후도 구조 작업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구조 작업이 늦어질수록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There have been heavy rains, heavy winds, and the temperatures are below zero. So we need to find people as soon as possible because people are stuck under rubble.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생존자들도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해 집으로 돌아갈 수 없고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등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은 워낙 그 강도가 세 튀르키예에서만 건물 5천여 채가 무너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2000년을 버텨온 유명한 고성도 이번 강진을 비켜가지는 못했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번째 지진의 진앙으로부터 서쪽으로 150km 떨어진 아다나시, 아파트 한 동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차 지진에 이어 규모 6.7의 여진이 강타하면서 무너진 것입니다. Burası 7. kat. Yengemi arıyorum. İçeride yeğenlerimle 2 tane yeğenim var. Eşi ve yeğenim var. Yengem dün akşam onların yanına gelmişti misafir olarak. Yengem şu anda yengemin cenazesi kenarda gördük. 지중해를 낀 하타이 지역은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아파트 3채가 잇따라 무너진 가운데 잔해 속에서 흰 연기가 치솟습니다. 구조대원과 주민들이 생존자 수색과 구조에 나섰지만 워낙 피해가 심해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칼로 베어낸 듯 건물 단면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은 위험한 건물 안에 고스란히 갇혔습니다. 튀르키예 재난당국은 이번 강진으로 자국에서만 건물 5,600채가 무너졌다고 잠정 밝혔습니다. 구조인력 2만여 명을 급파했지만 워낙 피해 지역이 넓어 구조의 손길이 제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Şu ana kadar 65 ülkeden yardım ve destek talebi var. 진앙지와 가까운 가지안테프에선 문화유산인 로마 시대 성체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2200년 세월 동안 굳게 버텨왔던 망루는 곳곳에 금이 갔고 성벽은 대부분 크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강진은 시리아에도 큰 타격을 줬죠. 13년째 내전에 시달려온 시리아 주민들은 심각한 지진 피해까지 입으며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리아 북부 도시 자라블루스. 강진으로 무너진 채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나머지 건물이 순식간에 폭삭 주저앉습니다. 무너진 집의 잿더미 속에서 어린이가 구사일생으로 구출되고 곧이어 응급 조치를 받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어렵게 생존자를 찾아냈지만 몸이 잔해더미에 갇혀 있어 구출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조대와 함께 주민들까지 나서 잔해 속을 손으로 파헤쳐 가족과 생존자를 수색합니다. 이미 많은 희생자가 나온 가운데 흰색 천에 담긴 채 운구를 기다리는 시신이 길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وبنته وابنه هدول توفوا طلعناهم بعد شيء 8 ساعات تقريبا من تحت الانقاض وانتشلنا تنتين احياء هن بمشفى الجامعه موجودين حاليا. 병원에는 지진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들어와 부상자가 누울 병상이 모자랍니다. Today, after the earthquake, we started to receive many cases, hundreds of casualties. We know and we have information that hundreds of patients are still under the debris. The situation is too bad. We need urgent help. 이번 지진으로 시리아 서북부 알레포와 라타키아, 하마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필사적인 구조 속에서 사상자 집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시리아 내전은 지진 피해를 키운 또 하나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피해가 집중된 국경 지역은 정부군과 반군의 전투가 빈발하는 곳으로 난민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곳은 사회 기반 시설이 낙후한 데다 허술한 감독 속에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이 많아 지진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시리아 주민들은 그동안 수많은 폭격으로 건물들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번 지진 충격으로 쉽게 주저앉았다고 말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튀르키예에는 규모 7.8의 지진에 이어 규모 7.5의 강력한 여진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분석해보니 하나의 단층에서 발생한 지진이 아니라 두 개의 단층이 잇따라 쪼개지면서 일어난 지진이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규모 7.8의 강진은 튀르키예 가지안테프시 서북서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동아나톨리안 단층에서 일어난 지진입니다. 그런데 9시간 뒤 여진으로 보기에는 너무 강력한 규모 7.5의 지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위치는 가지안테프 북쪽 108km 지역. 규모 7.8의 강진이 일어난 위치에서 벗어난 지역입니다. 단층의 각도와 종류도 규모 7.8의 단층과 다릅니다. 규모 7.8의 강진이 지하에 숨어있던 또 다른 단층을 자극해 지진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의 지진이 다른 지진을 유발했기에 여진으로 분류하지만 사실상 두 개의 강진이 하루에 일어난 셈입니다. 규모 7.8 지진이 굉장히 강력해서 해당 지진으로부터 밖으로 배출된 에너지가 주변 지역에 쌓이게 되고 규모 7.5나 되는 지진이 또 다른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일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튀르키예 지역에 발달한 이 단층들은 앞선 지진에 의해서 뒤따르는 지진을 방아쇠 효과로 계속적으로 발생시키는 효과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규모 7.8 튀르키예 강진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히로시마 원전 폭탄은 규모 4.8의 지진 에너지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규모 1이 올라갈 때마다 에너지는 32배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규모 7.8의 튀르키예 강진은 히로시마 원폭 32,700개가 동시에 터진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규모 7.5의 강진이 더해지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튀르키예 강진의 여진이 앞으로 1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정부는 튀르키예에 단일 파견으로 온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긴급 구호대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또 500만 달러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는데 현재까지 집계된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는 없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튀르키예에 파견되는 해외 긴급 구호대는 모두 110여 명. 2013년 필리핀 태풍 피해 당시 1진에서 4진에 걸쳐 총 127명을 파견한 사례가 있지만 단일 파견으론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긴급구호대는 외교부와 119 구조대, 한국국제협력단 60여 명과 육군 특수전사령부 군인 50명 등으로 구성됩니다. 의약품 같은 긴급구호 물품도 군 수송기를 통해 함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튀르키예 정부로부터 구조대 파견 공식 요청을 받고 민간합동 해외 긴급구호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여타 국가의 긴급구호대와 유엔 측과의 협의를 통해 활동 지역과
임무를 결정하고 튀르키예 정부 및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신속한 구호 이행을 위해 조현동 1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튀르키예 해외 긴급 구호 본부도 설치했습니다. 또 우선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63억 원을 긴급 인도 지원하고 피해 상황을 보면서 추가 지원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튀르키예는 한국전 참전국이자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중요한 국가입니다. 우리 정부의 구호대 파견은 근본 500만 불 지원과 더불어서 튀르키예가 지진 피해에서 조속히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진 피해 지역에는 우리 교민 1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지진 피해가 큰 튀르키예 동남부 6개 주에 특별 여행주의보를 내리고 이 지역을 방문 예정인 국민에게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피해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 피해를 본 두 나라와 껄끄러웠던 국가들도 서둘러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튀르키예와 영유권 분쟁의 각종 외교 갈등으로 에게해의 영원한 앙숙인 그리스가 군용기에 구조 장비를 싣고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Η διάσωση και η σωτηρία όσο των δυνατόν περισσότερων ανθρώπων βρίσκονται στα συντρίμμια είναι μια δουλειά που λόγω εμπειρίας την ξέρουμε κι εμείς αρκετά καλά και νομίζω στη συνέχεια θα πρέπει να δούμε. 과거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루마니아도 일찌감치 구조대원들을 실어보냈고 튀르키예가 나토 가입에 제동을 걸면서 얼굴을 붉힌 스웨덴과 핀란드도 신속한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로 튀르키예와 갈등을 빚고 시리아와는 전쟁 중인 이스라엘도 지원에 뜸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חילוץ, הצלה ועזרה רפואית. אנחנו קיבלנו גם מגורם מדיני פנייה לעזרה הומניטרית בסוריה. אני השארתי את זה. 튀르키예 교민이 150만 명에 이르는 독일은 정부와 민간 할 것 없이 서둘러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진 희생자를 위한 애도의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한 유엔도 긴급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The United Nations is mobilizing to support the emergency response, and so let's work together in solidarity to assist all those hit by this disaster.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지원을 약속해 두 나라 구조대가 현장에서 만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 가장 먼저 지원 의사를 밝힌 미국은 동맹인 튀르키예는 물론 테러 지원과 화학무기 사용 등을 이유로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시리아에 대해서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That effort will be underway soon with U.S. assistance, but also with funding for recovery and broader response efforts. The same is true on the other side of the border, Saeed. 미 국무부는 시리아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인도주의적 지원은 미국이 가장 적극적이었다며 이번에도 민간 단체를 통해 시리아에 대한 지원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애도와 위로의 물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모금 열기도 뜨거웠는데요. 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부디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기를. 대지진 소식을 듣고 SNS에 올라온 추모 게시글입니다. 튀르키예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도 이어집니다. 경제난 속에 지진까지 덮친 튀르키예를 위해 모금에 참여해달라거나 기부했다는 온라인 게시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환대받았던 경험을 추억하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실제 모금 열기도 뜨겁습니다. 기부 플랫폼에는 여러 구호단체를 위한 기부금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6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구호단체들도 앞다투어 모금액을 포함해 수십억 원 이상의 긴급 지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영하의 날씨에 건물 밖에서 거주하는 이재민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방한용품 먼저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식량 그리고 쉘터 그분들을 쭉 제공할 예정입니다. 튀르키예 한인회에서도 교민들의 적은 힘이 남아 모아보겠다며 성금 모금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형제의 나라로 불리는 튀르키예, 내전의 아픔을 겪은 시리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들이지만 안타까운 소식에 애도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강진과 수십 차례의 여진으로 튀르키예는 물론 남부 인접국 시리아에서도 사상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출신 기자 알파고 신하 씨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튀르키예 지진 소식 좀 연일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방금 전에 저희도 리포트들을 봤습니다만 현지의 이제 참상 화면으로 생생히 전해지고 있는데요. 보시면서 걱정이 여러 가지로 좀 많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지진이 일어난 그 지역이 가지안테프라는 지역, 네. 여기도 이제 가족이 살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이모가 거기 살아요. 예. 이모가 지금 거기 살고 있고 이제 딸내미 2명이 집에 두고 본인이 자기 좀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스탄불, 튀르키예 제일 큰 도시로 갔는데 네. 갑자기 이제 지진이 일어나길래 바로 딸들한테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가지안테프는 지진의 핵심 지역이잖아요. 예, 지금 무사하신가요? 예. 근데 이제 당분간 연락을 못 했대요. 네. 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전기도 끊기고 통신에 좀 당분간 좀 약간 문제가 생겨서 그 연락이 안 되는데 간신히 연락이 돼서 이제 알아냈던 거 뭐냐면 그 이웃들 덕분에 딸내미 2명이 이제 문제 없이 건물 밖으로 나갔고 다음에 이제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그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래서 지금 딸내미 2명이 차 안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이모도 지금 다시 가지안테프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교통이 마비됐어요. 왜냐하면 도로들도 지금 약간 부실이 있어서 못 쓰는 큰 좀 약간 도로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방에 있는 몇 개의 공항이 쓸 수가 없었어요. 그 부실 공사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국내 노선들도 지금 너무 뒤집혀서 교통도 지금 문제예요. 네. 그럼 현지에 있는 뭐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뭐 소식을 듣고 계신 것 같은데. 하타에서도 제 사촌 형들이 있는데 그분들 집들이 다 무너졌어요. 아, 집이요? 네, 다행히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1차 때는 나가서 2차 때는 무너졌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냥 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도 자기 엄마 아빠 집으로 앙카라로 갔어요. 뭐 친척 집이나 아니면은 뭐 가족 집으로 이제 피신을 하신 분들도 있고 네. 자동차에서 이제 계속 지금 머물고 계신 분들도 있고 주변에는 지인이 없으면 친척이 없으면 아니면 그 지진 계기로 모든 가족을 잃으면 밖에서 혼자서 노숙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또 이거는 튀르키예만의 특히 튀르키예 동남부만의 문화인데요. 이제 이런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예. 주로 그런 아파트들은 한 성씨가 치워요. 그럼 그 아파트에다가 그 성씨가 살아요. 1층부터 8층까지는 다 자기 친척이에요. 그렇군요. 예, 한국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건물 하나 무너지고 하나 없어지면 가문 하나가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거기는 그러면은 뭐 지진 대피소라든가 이런 네. 재난 시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은 따로 이제 예전에는 이스탄불에서는 99년 때 큰 지진이 있었고 거기서 네. 거의 2만 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는 이스탄불 사람들이 나름 지진에 대해서 트라우마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노하우도 누적돼 있었기 때문에 이스탄불에서 지금 지진이 일어나면 그나마 괜찮은데 근데 이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은 지진이 최근에 좀 약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진 없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동안 좀 약간 건물들을 건설했을 때도 감시를 제대로 안 했고 그리고 국민들도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것 때문에도 좀 이렇게 인명 피해가 크지 않을까라는 그 의혹 제기가 하고 있어요. 그럼 이 해당 지역은 건물을 지을 때도 뭐 내진 설계나 이런 거는 잘 안 돼 있는 상황이었다고 그런 봐야 부분도 되나요?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2002년 때부터는 튀르키예가 너무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경제 성장의 속도를 위해서 내진 좀 약간 검열이 좀 약간 비교적으로 느슨했기 때문에 따져보니까 한국에 있는 그 90년대 있었던 상품 백화점 사태가 하나였는데 그 사태 하나 아니고 전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네, 지금 지진 상황이. 네. 지금 지진이 한번 강진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도 뭐 여진이 한 30시간 동안 규모 한 4 이상의 여진이 100번이 넘게 좀 일어났다고 하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또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거는 노하우가 있어야 되거든요. 국민이 그만큼 지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좀 약간 일본에서도 이 정도로 큰 지진들 가끔씩 일어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 안 죽잖아요. 예. 이거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이제 지진에 대해서 노하우가 누적돼 있어요. 이제 지금 이렇게 인명 피해가 큰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큰 지진이 아침에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다음에 있었던 여진들이 그만큼 크지 않을 거라는 방심으로 사람들이 다시 자기 건물로 들어갔대요. 사실 그때는 말렸어야 되는데 네. 또 이제 들어가다가 그 여진 그 두 번째 7.5가 일어났을 때 그때 죽었던 사람들도 너무 많았대요. 네. 지금 현장이 상당히 좀 그 혼란스러운 그런 혼란스러울 상황일 것 수밖에 같고요. 없는 네.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발표되는 공식적인 숫자로는 집 아니고 아파트가 한 예. 6천 채 넘게 무너졌어요. 6천 채 넘게 예. 무너졌다. 그래서 지금은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네. 정부가 동원했던 인명 구호대 숫자 구호대 임원 수는요. 네. 12,000명이었는데 예. 그러면 아파트 때 2명이잖아요. 예.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늘렸어요. 늘려봤자 2만 명으로 늘렸는데 큰 아파트 하나인데 거기에다가 인명 구호대는 딱 3명?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6천 채라는 거는 그 당국이 발표한 내용인가요? 근데 그거는 제일 작은 숫자예요. 예. 왜냐하면 다 가서 보고 숫자를 해야 되는데 네. 아직 그 작업도 안 됐대요. 그래서 지금은 인명 구호에다가 가지 못했고 보지도 않았던 그렇게 수많은 그 무너진 건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현재 상황은 시리아뿐만이 아니고 튀르키예도 인명 피해와 이런 그 전반적인 이 피해 규모 집계 자체가 정확히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또 그 하타이 지역 옆에다가 이스켄데룬이라는 큰 항구가 있거든요. 네. 뭐 한국으로 비하자면 좀 마포에 있는 목포에 있는 항구처럼 예.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거기서도 이제 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갑자기 항구에서 화재가 일어났어요. 네. 화재가 일어나니까 거기 있었던 그 배들도 불 데워버린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없길래 그냥 냅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불 태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워낙 귀중하니까 그냥 스스로 거기 있는 집 항구가 계속 불타고 있어요. 네. 지금 구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네. 생존자를 구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골든 타임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골든 타임 이제 이틀이나 3일. 네. 근데 현지에 이 구조할 수 있는 여건도 상당히 뭐 날씨도 안 좋고, 네. 날씨도 안 좋고 그리고 병원들도 지금 문제예요. 예, 여러 가지 뭐 잔해도 지금 네. 뭐 어수선하게 터져 병원에서 있고. 사람들을 밖에 나가라고 해요. 왜냐면 이 병원도 지금 무너질 예. 것 같다고 해서 병원에서도 지금 환자들이 밖에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도 몇 개 병원도 좀 약간 무너졌고요. 네. 지금 또 이제 영상들을 보니까 거기 있는 어떤 여성분이 나는 지진 때문 아니고 날씨 때문에 죽겠습니다. 보세요, 제 지금 자식이 몇 시간째 말이 안 나와요. 자고 있는 자는 죽은 줄 모르겠다고요. 왜냐면 날씨가 추워가지고. 길바닥에서 지금 노숙 지내야 생활하는 되니까.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지금. 아, 그렇군요. 예. 따로 이제 대피소도 없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튀르키예에다가 이제 도와주려면 예. 돈보다는 담요를 많이 담요가 보내주는 일단 필요하다. 제 보기엔 제일 큰 것 같아요. 제일. 이맘때면은 그 튀르키예 지역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기온이 어느 정도 내려가나요? 사실은 지역마다 다르긴 해요. 예를 들면 예. 터키의 서부 지역에 가시면 날씨가 따뜻하거든요. 1월이어도 그렇게 춥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이 지역이 내륙 지방이다 보니까 추워요. 네. 지금 지금 서울은 그나마 지금은 좀 따뜻하긴 하지만 불과 지난주 정도의 서울처럼 추워요. 그렇군요. 네. 예. 일단 지금 국제사회에서 그냥 구애의 손길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네. 말씀하셨다시피 날씨도 춥고 네. 바깥에서 지금 생활하시는 그런 네. 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담요를 비롯해서 네. 예, 저체온증을 일단 좀 예방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좀 물품이 필요하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까지도 여진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튀르키예 원래 좀 지진이 좀 잦은 그런 국가이기도 하죠. 예, 튀르키예라는 이 땅 자체에는 항상 역사적으로는 그 큰 지진들이 있었고요. 그것 네. 때문에 너무나 유명한 역사적인 건물들이 무너진 적도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약간 교육으로 시민들한테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고 예를 들어 지금 튀르키예에서 최근에 제일 큰 지진이 1999년에 이스탄불에서 있었고 거의 2만 명 죽었어요. 수도에서요? 이스탄불 수도 아니고 제일 큰 도시예요. 예. 근데 이제 제일 튀르키예 안에서 튀르키예 역사에서 공화국 역사에서 제일 큰 지진은 39년에 그 에르진잔이라고 해서 조금 더 내륙 지방에서 7.9점으로 1939년이요? 네, 그때쯤. 네.
그때는 거의 4만 명 가까이 죽었어요. 한 예. 3만 5천 명인가? 근데 이 지금 가지안테프에서 일어났던 지진에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 500년 전에는 한 번 있었대요. 그 역사 자료들도 있는데 그래서 지리학자들 계산으로는 조만간 지금 가지안테프에서 지진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네. 그동안 경고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주로 가지안테프에서 이렇게 지진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좀 약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 좀 예견된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네, 학자들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지금.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여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여진이 일어나고 있고 학자들 말로는 이대로 가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스탄불에서도 한 6점 얼마 정도의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예, 그 튀르키예 제일 큰 도시이자 그 인구가 제일 큰 도시 이스탄불. 예. 지금 여러 가지 뭐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 같은데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가지안테프 지역 여기도 이제 인구가 상당히 200만 명이에요 여기는. 200만 명. 200만 명이고 그리고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 제일 좀 경제 성장을 제대로 했고 제조업이 완전히 발전된 도시예요 여기는.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좀 강한 지진이 그것도 상당히 좀 그 진원지가 좀 얕다고 하죠. 예. 이제 거기는 방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너무 빠르게 성장했다 보니까 특히 이제 가지안테프에서 제 친척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도시 속에 있었던 그 도심 속에 있었던 그 새로운 건물들 있잖아요. 다 싹쓸이 무너졌대요. 오히려 좀 약간 옛날 건물들 비교적으로 그 비율로 따져봐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서 있고. 인접 국가인 시리아에도 좀 많은 피해가 지금 발생했습니다만 시리아의 경우는 완전 달라요. 지금 시리아는 10년 동안 이제 내전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리아에 있는 그 지진 지역은요. 그동안 중앙정부하고 무장단체들 사이에는 쟁탈전을 했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이미 한 번 중앙정부 와서 폭격을 하고 다음에는 무장단체들 와서 폭격을 하다 보니까 이미 도시들이 너무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이미 힘이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너무나 강력한 지진을 맞이하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언론에서 보지 못하지만 시리아 북부는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과언이 아닐 거예요. 예, 그 정도군요. 예. 근데 다행인 거 뭐냐면 거기는 내전 지역이다 보니까 이미 거기 있는 시민들이 그 지역을 많이 떠났었어요. 난민으로 이제 인명이 비교적으로 좀 축소됐기 때문에 사람이 덜 죽었을 거라고 봐요 저는. 네. 이번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주변 국가들이 이제 여러 가지 구호라든가 도움의 손길을 이제 건네고 있습니다만 평소에 좀 앙숙이랄까요? 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국가에서도 돕겠다 뭐 이런 경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그리스랑 최근에 와서 뭐 전쟁할 정도로도 외교 관계가 너무나 악화됐었거든요. 그리고 그 최근까지만 해도 수교국이긴 하지만 서로 대사를 절수시켰던 이스라엘이란 얼마 전에 이제 다시 외교 정상화를 했는데 지금 이 나라들이 이렇게 너무나 좀 예의를 갖추고 좀 약간 애도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그 나라들에 대한 국민이 갖고 있는 좀 약간 반감이 좀 약간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도 있군요. 일단은 이제 인명 피해 규모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저희가 추산만 할 뿐이니까요. 구조 활동은 계속 되고 있고 인명 피해 규모가 더 커지지 않을까 상당히 좀 걱정은 아니 그건 너무 아이러니한 거 뭐냐면 저는 지금 여기 저녁에 왔잖아요. 저 지금 방송국마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갈 때마다 숫자가 500이나 1000명씩 늘어나요. 인명 피해 숫자가.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거의 한 시간에 거의 1000명 정도 지금 늘어났다고 봐요. 지금 튀르키예가 국가 경제가요. 사실은 지난해부터 해서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이 경제 피해가 훨씬 더 가중될 것 같습니다. 그 튀르키예 경제는 좀 약간 몇 가지 잘못된 경제 정책 때문에 이미 좀 약간 큰 함정 안에 들어가고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좀 심한 상태였죠. 전 세계 1위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한테 엄청나게 폭격을 당하고 있고 시리아에서는 지금 내전이 있는데도 우크라이나 경제하고 시리아 경제를 튀르키예랑 비교하면 인플레이션 튀르키예가 최고예요. 그래서 지금 또 여기에다가 이 지진이 주가 됐는데
이 지진에 오직 사람이 죽은 거 아니잖아요. 인프라도 지금 죽어요. 거기는 공장들도 쓸 수 없게 되고 고속도로들을 쓸 수 없게 되고 공항들을 쓸 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축소되지 않을 거라는 경제학자들의 예언이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이 구조 활동과 구호와 관련해서 튀르키예 출신으로서 좀 이 전 세계적인 그리고 특히 한국에 이제 어떤 관심이 필요한지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제 좀 약간 정치적인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이 좀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의아심이 있긴 하지만 예전에 락 음악 하다가 살짝 좀 은퇴하시는 가수분이 있어요. 지금 그 가수분의 재단이 바로 그쪽으로 왔거든요. 그 지진 지역으로 왔고 그래서 혹시나 앞으로 좀 약간 도와주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가수분 아흐밥이라는 재단을 만들었고 이름을 할룩 레벤티라는 가수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좀 약간 튀르키예에다가 많은 도움을 해주시면 아마 튀르키예 사람들도 그 도움을 제대로 받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튀르키예 출신 기자 알파고 신하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시도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라며 대선 불복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규정하면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의 몫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국면 전환이 아닌 국면 악화일 뿐입니다. 앞으로의 모든 혼란과 그에 따른 혹독한 대가는 전적으로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입니다.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 때 항의 차원에서 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도 양심 있는 분들 또 탄핵제도의 본질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 중에는 동의하지 않은 분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을 문책하는 건 최소한의 도리이자 책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야3당이 공조하는 만큼 가결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반성과 책임은커녕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마저 내팽개치고 입만 열면 책임 회피와 거짓말로 일관해 왔습니다. 다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헌재에서 기각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추진한 정파는 그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넘은 경우는 헌정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방탄이냐 국회의 책무냐 명분을 앞세운 여야의 여론전은 표결 이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최근 난방비 급등 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책임 공방을 벌였는데요.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는 못한 채 상대방 탓하기에 바빴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최대 쟁점은 연료 물가 급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도마에 올렸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원자재 인상에 따른 가격 조정을 미룬 게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전기, 가스, 수도, 소비자 물가 지수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강하게 공공요금을 억누른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야당이 제안한 정유사 횡재세에 대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습니다. 정유사들에게 횡재세를 걷고자까지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이신지 좀 밝혀주실 수 있으시나요? 횡재세는 이것은 우리나라에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서민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가격을 조절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최대 폭의 가격 인상 부담을 국민에 떠넘겼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성이라든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던 것을
이 경영 효율화 쪽으로 중점을 두다 보니까 급속하게 이 도시가스값이 오른 거 아닙니까? 21년에 300% 이상 그래서 국제 가격이 올랐는데 요금은 한 번도 조정을 못했습니다. 난방비 지원이 취약계층에 한정돼 중산층이 신음하고 있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 한덕수 총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지 않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총리님, 그러면 정부는 뭐하러 있습니까?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올린 양곡관리법을 두고도 진짜 농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냐를 따지며 여야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양곡관리법이 통과된다면 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초과 생산에 대한 동기부여가 발생한다고 저는 아주 강하게 믿고 보고 있거든요. 거부권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농민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 그건 농식품부 장관밖에 없습니다. 고물가 속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져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원인과 해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민의힘이 내일부터 예비경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연대에 나선 김기현 의원은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색깔론 공세를 펼쳤는데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단일화 주역이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과 오찬회동 뒤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나 전 의원이 당권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후 세 번째 만남으로 양측은 많은 인식을 공유하고 공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같이 공조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정 운영이 성공되고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회동 직후 YTN에 출연한 김 의원은 사실상 나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 확장에 공을 들이는 동시에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선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고 말한 과거 발언과 고 신영복 교수를 위대한 지식인이라고 평가한 것을 포함해 햇볕 정책에 대한 입장까지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우리 당이 지향하고 있는 보수정당 정통 보수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 당의 가치와 부합하는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는 매우 중요한 정책 검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의 공개 비판 이후 잠시 공개 일정을 중단했던 안철수 의원은 전당대회 정견 발표회를 시작으로 다시 본격적인 표 결집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색깔론 공세엔 윤석열 대통령과 후보 단일화를 통해 정권 교체에 일조한 것으로 자신의 생각은 증명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서로 후보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이 정권 교체에 일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로 해서 제 생각을 증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도 사퇴론도 일축했습니다. 일 1위 후보 사퇴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친이준석계인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당내 친윤계 의원들을 향해 대통령을 작게 만드는 건 충신이 아닌 간신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충성 경쟁을 반복해가지고 대통령을 점점 작게 만드는 사람들이 충신입니까? 저는 이분들은 결코 충신이 아니고 굳이 말한다면 간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간신입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본경선 진출자를 가리기 위해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가운데 당심을 잡기 위한 당권 주자들의 경쟁도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10일 대장동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또 한 번 출석합니다. 검찰은 이번 2차 조사에서 이 대표 측근에게 흘러간 대선 자금이나 뇌물 등 대장동 뒷돈에 대한 입장을 주로 확인할 거로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검찰에 다시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출석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평일에 나오기로 한 겁니다. 1차 조사 열흘 만에 확답을 내놓은 이 대표 측은 검찰의 강력한 주중 출석 요구가 있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국정에 집중해야 하는 당대표의 사정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평일에는 여러 가지 실제로 당대표가 할 일이 많거든요. 굳이 이렇게 평일날 꼭 조사를 받겠다고 얘기하는 검찰의 입장은 참 선뜻 납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날짜를 두고는 절충점을 찾았지만 이제 문제는 출석 시각입니다. 이 대표 측은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오전 11시쯤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이보다 빠른 오전 9시 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1차 조사 때도 검찰이 통보했던 시각보다 1시간 늦게 나왔던 만큼 사실상 오전 11시 조사가 유력해 보이는데 검찰은 일단 예정대로 2차 조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조사에선 대장동 수사의 본류인 배임과 민간업자 특혜 의혹뿐만 아니라 검은 돈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미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자금 8억 4천여만 원과 뇌물 1억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도 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뇌물 2억 4천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뒷돈이 이 대표의 선거 자금 등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들이 대장동 개발 이익 일부인 428억 원을 공동으로 약정받기로 했다는 의혹도 추궁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번 추가 조사에서도 첫 조사 때는 서면 진술서 내용으로 사실상 답변을 가름해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라 검찰과 이 대표의 줄다리기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이번엔 백현동 특혜 의혹을 겨냥해 대대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해 무려 4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성남시청 7층 도시계획과 사무실에서 공문서를 샅샅이 살핍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진행된 백현동 개발 사업에 특혜가 있었는지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겁니다. 이 밖에도 영장이 발부된 압수수색 대상은 무려 40여 곳.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 디벨로퍼, 민관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대장동 위례 신도시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은 180명 넘는 인원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은 지난 2015년 과거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인섭 씨가 아시아 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성남시에서 한 번에 4단계를 건너뛰는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냈다는 게 핵심입니다. 사건을 1차 수사한 경찰은 김 씨가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시행사 지분을 받기로 했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더 나아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도 한꺼번에 수사하겠다며 관련 사건을 모두 넘겨받았습니다. 애초 개발에 참여하기로 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빠지고 임대주택 비율이 줄거나 기부 체납 조건이 성남시에 불리하게 바뀐 경위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은 백현동 사업이 추진되던 시기 김인섭 씨와 115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실장의 구치소 수용실에도 찾아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외압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거라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백현동 개발로 민간 사업자가 얻은 이익은 3천억 원대. 결국 그 배경에 민관 유착이 있었는지가 수사의 초점인데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정점은 이 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도피 생활을 도왔던 수행비서를 국내로 송환해 김 전 회장이 썼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쌍방울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인물의 송환도 앞두고 있어 대북 송금 의혹의 구체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 씨가 검찰 수사관들에 이끌려 인천공항을 빠져나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 전 회장과 함께 출국해 해외 도피 생활을 도왔던 인물입니다. 김성태 회장 잡힐 때는 어디 계셨어요? 박 씨는 김 전 회장이 태국 경찰에 붙잡히자 차명 휴대전화 여러 대를 들고 캄보디아로 도주를 시도하다 붙잡혔습니다.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도 포함되어 있는데 도피 기간 누구랑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검찰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대 관심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입니다. 검찰은 이미 경기도 북한 사업비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북 성사 비용으로 북측에 800만 달러를 건넸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송금을 뒷받침하는 자료 외에 송금 목적이나 대가성을 밝힐 구체적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대부분 김 전 회장 진술에 의존해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 서신을 통해 쌍방울의 대북 송금 자체를 알지 못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검찰로서는 증거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쌍방울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김모 씨의 송환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김 씨는 태국에서 송환 거부 소송을 벌이다가 검찰의 설득 끝에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이화영 전 부지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인데 이에 앞서 김 전 회장 주변인들을 상대로 증거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이제 봤습니다만 나경원 전 의원, 김기현 의원과 이제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예.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뭐 많은 인식을 공유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어떤 사심도 내려놓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자, 일단은 해석은 뭐 사실상의 지지선언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직접적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출마 선언할 때 이번 선거에서는 역할 안 하겠다. 네. 전당대회에서 빠져 있을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얼마 되지 않은 이 시점에 바로 또 누구를 지지하고 직접적으로 발표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근데 오늘 식사도 했지만 그 이전에 나경원 전 의원 가족들이 이 여행을 가 있던 강릉에 가서 또 김기현 대표가 찾아갔을 때 만났고 네. 또 며칠 전에는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이 서명에 참여했던 초선 의원들 한 10여 명이 또 찾아가니까 또 만나줬고 예.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어떤 지지 선언은 안 하지만은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캠프에 있었던 분들 중에 또 상당수가 김희정 전 의원이라든지 또 거기가 김희정 전 의원이 김기현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가고 또 정양석 전 의원을 비롯해서 핵심 인물들이 또 김기현 후보 캠프 쪽으로 합류하고 있는 상황.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건 맞고 또 그걸 본인이 이렇게 하면 그런 게 유권자들에게 우리 표를 가진 당원들에게 그렇게 보일 거라는 걸 알고 이제 만나준 거라고 또 봐야죠. 네. 예. 전당대회에서 역할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사실 불과 며칠 전이었는데 예.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예상보다 좀 빨리 입장을 밝힌 게 아닌가 그런 의미라면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이 일단 전당대회에서 빠지고 나서 예. 나 전 의원을 지지하던 분들은 다른 후보에게로 이미 좀 이전에 간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사실상의 지지 선언을 김기현 의원에 대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 좀 제한적 효과밖에 없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지지율 변동 추이를 보면은 나 전 의원이 그 해임 사태 전후해가지고 막 시끄러울 때 지지율이 쭉 빠지면서 네. 40% 나가던 지지율이 한 18%까지 내려오면서 그만큼 그대로 수평 이동하다시피 해서 김기현 후보가 쫙 올라가서 1위로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그때까지 남아있던 또 이제 18% 정도 지지율은 본인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이제 여론조사에서 빠지니까 네. 안철수 후보가 또 그만큼 쭉 올라갔단 그렇죠.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했던 표들 중에 성향이 다른 표들이 각각 다른 후보들에게 이제 이전됐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이런 분위기 연출한다든지 또 김기현 후보 그 후원회장을 맡았던 심평 변호사의 그런 좀 약간 좀 충격요법 비슷한 예. 발언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도층에 있는 네. 우리 당 내에서도 또 부동층에 있는 표들을 추가적으로 더 김기현 후보 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는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런 효과가 나타날는지 예. 그거는 제가 장담할 수는 없는데 네. 직접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에게 있던 표들은 다 분산됐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동층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 공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네. 뭐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저런 모습을 보고 예. 나 전 의원을 지지하던 분들이 어떤 인식을 했는가는 좀 개인별로 좀 차이가 날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만 예. 어떤 효과가 있는지 뭐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추후에 나오면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상대편 당이긴 합니다만 여당의 전당대회가 상당히 좀 예측 불허로 하루하루 하여튼 다릅니다. 양상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대통령께서 국정보다는 당무에 너무 깊이 개입하시는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이제 저는 대통령 참모가 당대표 후보 나온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세게 비판을 하던데 그거를 제재하지 않는 대통령실을 보면서 야, 이 대통령실이 정치에 직접 저렇게 개입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저도 들던데 오늘 자리도 사실 김기현 이제 후보님하고 나경원 전 대표님하고 만남이 좀 약간 어색한 억지로 만든 자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 좀 어색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뒤집었어요. 차이가 좀 나게 지금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오던데 그게 이제 저는 오히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당원들 입장에서는 선거를 이기고 국정이 안정되려면은 좀 두루두루 아울러서 함께 가야 여당이 힘을 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오히려 상대적으로 대통령실이 개입하면 할수록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여러 이제 소위 저격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그쪽으로 몰리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이제 들 정도던데 정치라는 게 이제 뭐 물론 대통령이 이제 당의 중심에 서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과정은 좀 세련되고 또 특히 당원을 갈라치게 한다든지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되는 거는 결국에는 나중에 당에도 좋지 않고 나라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좀 품격 있게 진행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책 경쟁은 완전히 사라지고 민생 대책도 하나도 없고 누가 누구 편이냐 그리고 나는 누구랑 친하다 아니다 당신 옛날에 이런 말 했잖아 간첩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이 발언들이 이렇게 난무하는 모습들은 이거 정치 불신을 훨씬 더 키우는 네. 그런 모습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TV 토론도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이번 주에 이제 컷오프를 거쳐서 다음 주부터는 좀 양상이 달라질까요? 뭐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한 토론도 하고 이른바 이제 윤심 경쟁은 좀 자제를 하고. 근데 지금까지의 양상을 보면은 상당히 이 상대편을 향한 공세가 예상보다 굉장히 좀 거칠게 나오는 그런 측면도 있었거든요. 오늘 이제 보면은 안철수 의원에게
중도 사퇴를 할 거냐, 그 가능성을 이제 궁금해하는 그런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고, 가능성은 이제 제로라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저런 양상으로 공세가 더욱더 그냥 강화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좀 다음 주쯤이면 좀 국면이 전환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 그 네거티브성 공방은 조금 이제 줄어들 것 같고요. 예. 그것이 가져오는 그 역풍도 다들 의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윤심 논란이라든지 이런 그 논란성 공방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표들은 대체로 다 이제는 안착을 각자 그 이슈를 참고해서 누구를 지지하고 이렇게 표 배분이다 어느 정도 이제 돼서 그 이슈 가지고 표를 움직이는 거는 이제는 별 변수가 없을 것 같고, 네. 오히려 그런 공방을 계속하게 되면은 이게 꼭 반드시 이 득표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다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상대 경쟁 후보가 눈앞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뭐 언론에 나가서 이야기하든지 아니면은 회견을 한다든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할 때는 그렇게 네거티브성 공격을 할 수 있지만은 TV 토론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예. 현장에서 얼굴 마주보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슈만 가지고 그 긴 시간을 토론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TV 토론이 시작되면은 당의 노선, 또 이념, 지향성, 또 정책, 또 대통령과 정부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 말로는 다 내가 대통령을 도울 적입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통령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또 협력하고 이견이 있으면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조정하고 이런 걸 TV 토론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훨씬 더 분위기가 좀 차분하게 가라앉고 앉아서 좀 더 정책적인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그 후보가 확정됐기 때문에 네. 확정된 상황에서 이제 그 컷오프가 돼서 본격 확정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4강 또 만약에 그 1차에서 과반수가 안 나오면은 결선 투표 이런 과정에서 빠지는 후보가 생기는데 그 빠지는 후보의 지지층이 또 어떻게 배분이 될 것인가 이런 구도의 변화가 오히려 더 확 이 판도를 바꿔놓기 때문에 더 관심사항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충격요법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예. 심평 변호사, 예. 김기현 의원 후원 회장직을 맡다가 이제 내려놨습니다만 정계 개편론 얘기를 오늘도 이제 했습니다. 네. 물론 이 당 쪽에서는 이제 개인 의견이다. 김기현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개인 의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은 레임덕이 되고 국정 장악 능력이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예.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를테면은 다른 사람 같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요즘 막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뭐 일축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는 그런 얘기도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어떤 그 근거를 갖고 하는 거 아닌가? 본인도 이제 이 자기 개인 의견이라고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런 의견을 갖게 됐다는 그런 취지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심평 변호사의 발언이 그 과거에 우리 당의 분열의 트라우마가 네. 있는 다수의 당원들에게 그런 우려를 이제 심화시켜 가지고 표가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가 있고 의도가 예.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런 의도가 없더라도 실제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우리 그 어느 정권이나 간에 정권에서 가장 그 금기가 레임덕, 대통령의 레임덕이라는 겁니다. 예. 그거는 용어 자체가 그 집권 세력에는 그거는 그 금기입니다. 더구나 우리 대통령 취임하신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우리 안에서 레임덕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저거는 정말 어떤 의도에서 했든 간에 도와주는 그 이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데 네. 정계 개편, 정계 개편은 결국 분당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110석 가지고도 제대로 지금 국정 동력을
지금 살리지 못해서 이렇게 대통령과 정부가 힘들어하는데 그걸 또 쪼개면 또 총선에서 쪼개가지고 똘똘 뭉쳐도 우리가 과반수를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자신할 수 없는데 그걸 쪼개가지고 표를 나누어서 총선을 한다? 그 어떻게 승리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데 그런 발언을 통해서 충격요법을 통해서 물론 이제 당의 분열 트라우마가 있는 표 중에 일정 부분이 이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으로 당에 주는 상처가 있는데 네. 또 실제로 그런 가능성도 있지도 않고 거기다 뭐 보도를 보니까 그 우리 국민통합위원회의 우리 김한길 위원장님을 이미 그걸 또 그 작업을 하는 분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뛰고 있는 분한테 분열의 어떤 작업에 무슨 기획이나 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그 당사자에게 큰 이거는 그 모욕이 아닌가. 뭐 본인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정치인이 아니니까 그냥 쉽게 말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건 함부로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배경에는 예. 지금 그 전당대회가 레이스가 이제 막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만 예. 벌써부터 누가 대표가 되든 간에 예. 그럼 결과에 대해서 상대편이 흔쾌히 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그 갈등과 이런 상처가 계속 좀 남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이제 당 안팎에서 지금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이야기들 사실 과거에 열린우리당이라든가 다른 당에서도 이러한 그 비슷한 사례들이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내에서 이제 경쟁이 세게 붙는 건 뭐 좋은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1년도 안 된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이 되면은 내임덕이 온다. 그래서 탈당할 거다. 이렇게 대통령의 측근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분, 특히나 측근이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의 후원회장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분이 그렇게 발언을 하는 거는 저거는 꼬맬 수 없는 그런 이제 상처를 내게 된다는 점을 저는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민주당도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의 상처가 네. 사실 아직까지도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사실 108번 뇌라고 하는 그런 상처를 안으면서 결국 열린우리당이 이제 가라앉게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쟁이 있을 수 있지만 저건 경쟁이 아니고 거의 이지메 수준의 사실 집단적인 폭력 양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될 정도니까요. 제 생각은 정말 여당이 여당으로서의 이제 국민적 그런 이제 시각 이런 걸 진짜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특히 저는 이럴 때 오히려 대통령께서 자제를 좀 당부하고 여당으로서 민생을 무한 책임이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 이런 걸 좀 주문하시는 게 우리 야당 입장에서도 이제 대통령과 국정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 국회가 진행 중인 만큼 당도 당이지만 나라 생각을 좀 하는 그런 여당의 모습을 좀 기대해 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해보죠. 이재명 대표가 10일 금요일 검찰에 이제 재출석하기로 했다고 하죠. 네. 지금까지 듣기로는 가급적이면 이제 주말 조사를 강력히 원한 걸로 이 대표 입으로도 계속 그냥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검찰 쪽과 좀 절충을 한 겁니까? 왜 이렇게 바뀐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 대표가 전격 수용을 한 건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 여당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수당 대표로서 이제 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런 상황에서 사실 주말에 가도 얼마든지 조사는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 주말에 하자 이렇게 좀 출석 의사를 계속 밝혔는데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굳이 이 주중에 오라고 하니까 그러면 뭐 내가 안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닌데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제 이 대표가 통 크게 그렇게 받아들인 거고요. 사실 검찰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도망갈 것이다, 출석 안 할 것이다, 그다음 방탄할 거다 계속 사실 그런 더 씌우기 작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를 다시 한번 거듭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제 생각은 진실대로 밝혀질 건데 검찰이
더 이상 이렇게 자꾸 색칠 더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증거로 말하고 실력으로 증명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정말 할 말이 있으면은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뭐 당장 이렇게 이 검찰이 뭐 없는 증거를 어디서 찾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렇게 마치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도망갈 사람처럼 이렇게 막 그런 작업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것들도 오늘도 보니까 압수수색을 여러 군데 했던데 아니 갑자기 이렇게 이 앞에 있는 자기들이 마치 뭐 풍선을 착 이렇게 띄워서 뭐가 있는 것처럼 했다가 이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다른 데로 좀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주 의도적인 그런 이제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이렇게 좀 검찰공화국이라는 말 참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는 별도로 최근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대북 송금 의혹이죠. 상당히 좀 증언들이 좀 언론 보도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구체적인 증언도 일부 나오는 것 같고 대북 송금을 했다는 증빙 자료도 제출을 했다고 하고 그러던 차에 지금 오늘 이제 그런 소식이 전해졌죠. 김 전 회장의 이제 도피 생활을 도왔었던 수행비서 오늘 이제 송환이 됐습니다. 또 태국 현지에서 송환 거부를 해왔던 이른바 이제 금고지기로 불렸던 사람 재경 총괄본부장 김모 씨도 이제 항소 포기하고 이번 주 중이면 귀국할 거라고 하는데 민주당 쪽에서도 상당히 좀 경계감을 갖고 주목해 보시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화영 전 의원이 친필 편지를 2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시면은 전혀 상관이 없다.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그리고 이재명 이화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친필로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주장한 것이 나중에 뒤집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거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진술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전형적인 피의사실 유포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근거로 무슨 증언이 왜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런 언론 플레이 검찰이 그동안 계속 해오던 덧씌우기거든요. 네. 그 지금 뭐 대장동이든 어디든 증거라고는 제대로 나온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차분하게 수사를 해서 결정적인 근거가 나오면 그때 가서 뭐 체포를 하든지 구속을 하든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요란하게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뭐 없는 게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고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협조는 하고요. 그러나 과도하게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정치적인 탄압을 하는 데 대해서는 과감하게 맞서 싸운다. 이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네.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피의사실 공표다. 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어쨌든 추가로 몇 가지 나온 그런 그 보도들이 계속 연일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추이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국민의힘에서는? 오늘이죠. 그 백현동 어제인가요? 네, 백현동 사건 관련한 압수수색 한 40군데 가까이 성남시청, 도계공 포함해가지고 한 40군데 가까이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오늘인가요? 예, 오늘입니다. 예. 거기에 압수수색 영장에 정진상 씨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피의자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보도를 봤는데 네. 이제 이건 또 다른 사건이죠. 대장동 위례 신도시 사건과는 별개로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돼서 출석해서 조사받아야 될 일이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 김성태 회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는 뭐 비서가 아니라 법인 대표였죠. 네. 레드 티그리스라고 하는 그런 법인의 법인이었는데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을 인수할 때 활용했던 그 법인의 대표였던 박모 씨, 그 지분의 김성태 회장의 지분의 40%를 위탁할 정도로 신복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사람, 또 지난 도피 기간 동안에 한 7, 8개월간 내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는 사람,
또 김모 씨는 말씀하신 것처럼 금고직인데 그 김성태 회장과 관련된 돈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박모 씨는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도망가다가 현지 이제 체포돼서 오는 거고 김모 씨는 송환 불응해서 소송 제기했다고 포기하고 오는 것인데 도망을 간 사람이나 도망갈 때 김성태 회장의 휴대폰 여러 개 또 서류 이런 거 다 가지고 도망가다가 붙잡혔고 한 사람은 그 송환 거부하다가 이제 다시 오게 됐는데 도망을 가든 소환 거부하든 간에 그렇게 하는 취지는 아무 문제 없으면 도망갈 일도 없고 소환 거부할 일도 없거든요. 돌아오면 여기 들어와서 수사를 받으면은 최소한 김성태 회장에게는 뭔가 불이익한 진술을 하거나 또 그 증거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이재명 그 대표하고도 연결됐을 가능성을 이제 주목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북 송금 문제 또 하나가 대부분 그 판결 그 재판 때 저기 변호사 수임료 대납 그 건인데 수사가 그동안에도 상당 부분 진척이 됐는데 조금 정점으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거기다 백현동 사건까지도 다시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로서는 지금도까지도 그랬지만은 앞으로 저 민주당 대표로서 당무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수행하기가 참 쉽지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검찰이 김성태 대표에 대해서는 변호사비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대납해줬다는 걸 가지고 수사를 한다고 하더니 그거는 기소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또 대북 송금 가지고 그러는데요. 그 당시에는 경기도지사였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이 대북 송금을 해가지고 대북 사업을 하려면은 문재인 정부에다 로비를 해야지.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이나.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아시다시피 경기도지사였고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그 당시 후보하고 경쟁을 했던 그 지지자들 간에 좀 갈등도 있었던 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거액의 돈을 이재명 대표의 방북만을 위해서 쓴다? 전 도저히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다.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로 봤을 때도 전혀 개연성이 없는 갑작스러운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게 이제 수사가 나중에 뭐 증거물들과 함께 나오겠지만 과연 저 수사가 내용이 제대로 됐는가 굉장히 사실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제 이 문제도 진실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쨌든 관심 가지고 앞으로 계속 지켜본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검찰 출석 문제는 좀 유감인 게 지난번에도 금요일날 나와다는 걸 굳이 본인이 이제 토요일날 나갔는데 이번에도 실제로 나가서 저 수사 협조는 거의 안 했거든요. 거의 뭐 진술서 하나 던져놓고는 묵비권 행사하다시피 하고 시간 다 보냈는데 별로 협조도 안 할 걸 갖다가 내가 뭐 주말에 나가서 협조할게 이렇게 말하고 굳이 검찰에서 그날 나와달라는 걸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소환 날짜를 정하고 이런 것들이 야당 대표가 아니면 그런 특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별로 모범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혜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새 컷입니다. 최근 국내 복귀 의사로 관심을 모은 빅토르안 안현수 씨가 자신의 연금 수령 논란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연금을 받긴 했지만 모두 기부했다는 겁니다. 빅토르안은 러시아로 귀화한 2011년 처음엔 이중 국적이 가능한 줄 알았지만 특별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안 뒤에 고민 끝에 귀화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1년 7월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진행했지만 국내에는 7월에 연금을 먼저 받고 8월에 귀화를 결정한 것처럼 잘못 알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시불로 받은 올림픽 메달 연금은 심장 수술이 필요한 아이와 재활과 치료가 필요한 후배 선수에게 모두 기부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빅토르안은 귀화 후 언론에 서는 게 조심스러웠다면서 귀화를 선택해 받아야 하는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최대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뉴욕에서 폭설로 고립된 우리나라 관광객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 음식을 대접한 미국인 부부가 화제였는데요. 이들이 답례로 한국 여행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뉴욕주 버펄로의 폭설 속에 우리 관광객들도 도로에 고립되고 말았죠. 이때 캠파냐 부부는 우리 관광객들을 집으로 초대해 폭설을 피하도록 도왔는데요. 이들 부부는 뉴욕타임스에 잊을 수 없는 연말 추억을 만들었다며 한국을 방문해 한국 문화와 음식을 경험하고 싶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한국관광공사가 이들을 오는 5월에 우리나라로 초청하기로 화답했습니다. 당시 관광객들과 재회는 물론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행을 선물한다는데 이들의 한국 여행이 기대됩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죠. 전국에 두고 간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다는 다소 황당한 중고 거래 글이 작년 온라인을 달궜는데요. 글을 올렸던 전 외교부 직원이 약식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여권을 만들러 왔던 전국에 두고 간 모자라면서 이를 1,000만 원에 팔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외교부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외교부 직원증 사진도 첨부했는데요. 이후 논란이 일자 이 직원은 글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횡령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는데요. 모자는 원주인인 정국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